구독자 1년. 네, 9회입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우리 정하늘 연구원이 오셨는데 덕분에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정말 이제 굉장히 미안한 타이밍.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줬습니다. 지금 한 달 있으면 우리 정하늘 연구원 몇 개월가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 이별하지 않은 그 와중에 우리 자료도 써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다니시는데 불안불안합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한 오늘 만나고 나면 한 5개월 뒤쯤 보게 될 것 그렇죠. 같은데 하여튼 오늘 건설업 또 우리 소재에 의해서 원래 중고를 하셨는데 소재를 또 하더니 또 건설도 누가 그러다 저 막 욕 먹었어. 도대체 얼마나 일을 시켜먹는 거냐. 근데 만삭의 몸으로 정할 여건이 하겠다 자기가 막 해달라 하겠다 그래서 한 건데 또 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자리로 오늘 건설업종 또 부동산도 조금씩 우리 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하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인 또 오늘 부동산과 건설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그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지금 다양한 댓글이 또 이번 주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근데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의 수준이 정말 뭐 굉장히 좀 깊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좀 약간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DT님이 그 이리온으로 태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리온을 들으면서 스스로 느꼈듯이,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할 때 주식 투자라는 틀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보고 싶어서 대단한 태교. 이리온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현대판 그리고 맹모시네. 애기 백인 선물로 주식 계좌를 터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뭐 질문 좀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들이라면 첫 주식으로 아니면 처음 투자할 때 어떤 좀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걸 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다음에 합시다. 쌈짓돈은 모아야 돼. 일단 쌈짓돈은 좀 대단하신 것 일단 같습니다. 애 앞으로 적금을 들어가셔가지고 네, 쌈짓돈을 모아야 돼요. 얼마라도 돈을 만드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아니 오늘은 나도 정하늘 연구원 요새 하도 옆에서 보면서 일은 시켜야겠고 마음이 미안해서 막 몸은 막 힘들어 보이고 했는데 오늘 또 여기 그러면서 또 여기를 또 불러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또 자료 쓴 걸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보는데 상당히 정하늘 연구원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했어요. 뭐 이게 엄청난 우리가 다른 건설 깊이 있다 이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자기가 공부한 걸 딱 정리해줘서 좀 좋았어요. 국내 건설, 해외 건설 그리고 뭐 심지어 남북 테마까지 담겨 있는데 종합 선물 뭐 세트. 차분히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저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나는 그 동방신기 팬이었어요. 나는 어떤 분이 이게 마케팅으로 정한 거냐 막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목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따 깜짝 들어보시면 놀랐어요. 미디어인이 저인 줄 알았어요. 시작하시죠. 예. 네, 일단은 자료 제목은 나는 윤호윤호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됐어요. 의도치 않게 자꾸 회자가 되고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데 일단 나는 윤호윤호다라고 하는 건 약간 신조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월요일날 출근할 때 나는 윤호윤호다. 그러니까 난 지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출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느낌인 거예요. 자기의 그쵸.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정의 아이콘이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 무리하지 마. 열정이 안 당신이 못 상태는 지금.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런 그래서 의미예요. 사실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지금 건설 섹터라고 하는 게 아주 비옥한 토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국내 부동산은 약간 쪼그라들고 있고 해외가 좋아질 거라고 다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생각처럼 수주를 되게 원활하게 받아오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 그래서 환경이 아주 좋진 않은데 그래도 건설사들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열정의 아이콘으로 나는 윤호윤호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어디서 성과가 날 수 있고 어디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를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나는 윤호윤호다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보통 건설사라고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내 부동산, 그러니까 국내 주택, 토목,
해외 수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토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정부 SOC라고 보시면 돼서 그걸 제외하고 국내 건설주택, 그 다음에 해외 수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국내 부동산 건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인 시장은 수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부동산은 조금 달라요. 정부가 택지 공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많이 풀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급이 조금 결정이 됩니다. 근데 택지 공급은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만약에 갑자기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부동산이 빠지고 있네? 그러면 택지 공급을 늘릴게 라고 해서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요. 보통 택지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들이 택지를 매입하고 뭐 파이낸싱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걸려서 평균적으로 인허가 받는 데까지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택지 공급에서 인허가 8년 레깅을 해서 그린 거고요. 보시면 이거는 전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2018년까지는 물량이 조금 돼요. 근데 갑자기 19년부터 쭉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정책이랑 상관없이 이미 과거에 공급했던 택지 공급량이 2010년을 꼭지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서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19년부터 공급되는 아파트 혹은 주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허가는 그러면 네. 공급이랑은 뭐 시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 택지 공급에서 인허가까지 8년이요. 8년이고 네. 그러면 인허가 나오면은 뭐 아파트는 그러면 뭐 그 해 뭐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인허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저희는 분양을 시작하는군요. 분양하고 나서 완공을 하기 그럼 때문에 그 뒤로 한 1, 2년 정도가 그렇죠,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 시간에 걸려서 보통 인허가 떨어지면 거의 분양이 바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히 봅시다. 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를 보시면, 근데 사실 인허가 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미분양 문제예요. 맞아.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좋을 때는 가격 오르는 것만 사실 저희가 맨날 봐요. 어디도 올랐대, 누가 얼마 벌었대 이런 거 하다가 요즘 약간 분위기가 꺾이니까 다들 미분양이 걱정인데. 저는 그냥 얘기했던 네. 거지만 그 지방 미분양은 좀 심각하거든. 심각하죠. 이게 지금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서울 올라온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방은 초토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부산 왼쪽 이런 데 네, 보면 다 지금 그렇고. 경남이 조금 경남. 심각한 그러네. 것 같더라고요. 경남이 왼쪽에 조선소 있고 그런 데 아니야?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 차트부터 보시면 전국 미분양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5에서 6만 세대 정도 사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전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분양이 10만 세대를 넘었던 건 딱 세 차례밖에 없어요. 88년, 98년, 2008년. 그러니까 88년은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신도시 공급이 일산 갑자기 분당. 늘었을 때 그때였고요. 두 번째 98년은 아시겠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렇게 세 차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권 지방을 나누면 수도권은 계속 미분양이 빠져요. 근데 그러네. 물량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서울은 거의 소멸 상태. 그런데 비중으로 따지면 최근에 급격하게 느는 게 부산 쪽에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보면 부산, 대구, 울산이 거의 70%. 그렇죠. 그쪽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가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 입장에서 미분양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지었는데 미분양이 나면 비용으로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분양이 잘 되니까 일단 건설사들은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부담이 덜어지는데 미분양이 뜨면 이거는 그만큼 내가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분양을 그러니까 입주를 할 때 사람들이 더 들어올지 팔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이 많아진다는 건 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건설사들은 돈이 아주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파이낸싱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아진다라는 건 내 금융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이게 거죠. 약간 방금 이제 점심 먹던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네네. 무슨 말 했던 거냐면 부동산 얘기예요. 저기 뭐 봉천동 막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고시원까지는 아니지만 뭐지 원룸 뭐 이런 것들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뭐 23세대 임대 사업자야 쳤어. 옛날엔 그 건물을 통째로 해가지고
그 전세금에다가 대출 받아서 팔아 넘길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인수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지. 이게 지금 그쵸. 뭐 이게 되게 안 쓰면 알아듣겠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이 올지를 아무도 그쵸, 예상을 알수 못 한다는 게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저한테 아유 센터님 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이게 굉장히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의 어떤 대출 째기가 이게 안 좋은 데는 더 그러니까 서울처럼 미분양 적은 데는 그쵸, 그쵸, 맞지 그쵸. 내가 보는 그렇죠, 그렇죠. 게안 좋은 데는 더 심각해지는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건설사도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에서 많은 애들이 있고 서울의 비중이 높은 애들인데 그러면 저희가 주택 관련된 기업을 투자할 때 서울의 비중이 높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지방의 물량이 많은 건설사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시면 그리고 되고요. 미분양에 지금 이렇게 잡힌 것들은 그러면 이제 짓는데 한 2년 걸리니까 네, 한 2년 전부터 분양해서 지금까지 이제 안 팔린 것들이 쫙 잡히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2년 전에 뭐 서울 경기 뭐 그쵸. 이렇게 경기 좋을 좋았을 때 막 때, 분양할 때도 때 이 정도니까. 지방은 안 나가네 하다가 지금까지 그쵸. 쌓여버린 게 경남. 그러면 거지.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문제가 커지면 사실 이거는 적어도 2년은 가져가게 되는 그쵸. 거니까. 그 지방 건설업자들 많거든. 옛날에 그쵸. 대구에 뭐 청구 뭐 이런 거 우방 뭐 이런 거 있다 다 없어진 거고. 그치. 전라도 강주 뭐 대주 뭐 이런 것들 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건설회사 엄청 많거든 이게. 건설회사 담당해서 알겠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산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사람만 뭐 있네. 업종 현장에 있으니까. 더 다. 웃긴 게 현장에 있구나. 내가 뭐 때문에 공실이네. 뭐 큰 건설사에 꽤 오래된 그 전화를 했어요. 뭐 건설 좀 물어보려고 토목만 했던 애야. 아무것도 안 맞아, 하는 몰라요, 맞아. 주택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맞아, 없어. 맞아. 토목만 했던 애니까 아, 나 현장 그런 거 나는데 모르는데 그때 뭐야 시대가 뭐라 그랬는데 그만 캔슬해 놓고 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서울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서울은 어떤가라고 보면 왼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 서울은 전국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데이터를 서울만 따로 떼서 그리면 서울은 2020년까지는 인허가 물량이 조금 돼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을 고점으로 급감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은 19년, 20년을 퉁치면 한 5만 세대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거랑 결론은 같아요. 미분양은 서울보다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게다가 서울은 19, 20년에도 인허가 물량이 많으니까 서울의 포트폴리오가 많은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먹고 살 거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사실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가 있잖아요. 제가 일단 대형 건설사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치. 현대 GS, 대림, 대우는 다 엄청 좋은 회사예요. 근데 굳이 얘네 중에 따지자면 서울에서 비중을 따지면 현대 GS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요 그래서 숫자는 서울 네, 물량에 대한 서울만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나눠보자면 GS랑 현대가 국내 주택에서 조금 더 편안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자의의 같고요. 힘입니까? 자의? 그쵸, 브랜드의 힘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5만 세대면은 네. 2020년 5만 세대면은 사실 서울 경기권에 뭐 저희도 저번에 지방 갔다 오다가 경기권 갔다가 얘기했지만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쵸. 근데 19, 20년 평균 5만 세대니까요. 평균 5만 2년 세대. 합쳐서 한 10만 세대 10만 정도 세대. 되니까요. 적지는 않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국 기준에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선방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토지가 공급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고점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기대하는 건 재건축 재개발. 이미 낡은 주택을 재개발하는 게 늘어나면 원재료가 재활용하는 거지만 그래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 차트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 편견을 갖지 않고 30년 된 아파트 주택을 기준으로 쭉 누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100만 세대 정도 돼요. 재건축 가능한 30년 이상 된 애들이. 500만 세대가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년 됐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그래. 일단
아니잖아요. 위도 그러니까요. 아파트도 못해. 그렇죠. 지금도. 지금 못해요. 못하는 그래서 데가 많아요. 이거 증가율을 보시면 2022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아무 규제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토지 공급은 줄었는데 재건축은 늘어나니까 사실 공급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수 있어서 조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많이 막힌 것 같아. 그렇죠. 음. 이렇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5페이지의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비중이랑 비교해보면 분양 물량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오른 걸 기억하고 있어서 엄청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느끼지만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일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훨씬 많고요. 그냥 거기 살던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살다가 팔아서 그쵸, 차익 할 그쵸, 때나 그쵸. 나가.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늘어나면 줄어드는 걸 조금 완화할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정책적인 이유로 상쇄는 불가능해졌다. 요거는 서울입니까 전국입니까? 이거는 전국입니다. 아, 요건 전국이네요. 네. 그래서 밑에 6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어때? 서울은 괜찮다고 했는데 라는 건데 서울의 재건축도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정책은 동일하니까요. 근데 대신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누가 건설하느냐라고 보면 브랜드는 명확해요. 이게 똑같은 데이터 같이 보이시는데 왼쪽은 전국이고요. 오른쪽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나눌수록 GS 현대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전국 기준으로 하면 대림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많이 해.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을 따져본다면 결국 현대 아니면 GS가 다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 레미안은 왜 없어? 라고 하세요. 레미안은 삼성물산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버리지가 아니라서 안 들어 있어서 그렇고요. 굳이 따져보면 서울에서 하면 삼성물산, 현대, GS 정도가 조금 많이 비중을 그치, 차지하고 GS 있다. 차이, 그렇죠. 현대 뭐지? 힐스테이트. 스테이트. 네. 요새 어느 좀 서울에 약간 그런 지역들 헐어면 힐스테이트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짜이 생기고 옛날엔 특정 지역에 있는 좀 고급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렇죠. 생기면 다 그거야. 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보셔도 아 누가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구나를 저희가 너무 쉽게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국내 부동산 건축에서 누구를 뽑자면 GS 현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해외 쪽을 네. 좀 해외 수주가 중요한데 일단 표를 보시면 저희가 해외 수주가 진짜 잘 되던 시즌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2007년에서 한 2015년까지가 저희가 해외 수주를 진짜 잘하던 시즌이었어요.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수주 받는 게 연간 4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시즌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한 200억 후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거를 지역을 나눠서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데는 다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이 보통 반 이상, 높을 때는 60, 70%까지 됐었고요. 2015에서 18년은 아시아가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수주가 늘었느냐? 사실은 중동 수주가 너무 많이 쪼그라들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잘해 보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중동, 아시아 이 두 개 지역에서 얼마나 저희가 수주를 받아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한국 경제가 참 오래전부터 건설회사가 중동 수주로 먹고 산 그쵸. 나라지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가 돈이 많잖아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돈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단위보다 해외 수주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해외 수주를 해오느냐 안 오느냐가 건설사 운명을 좌우하죠. 나는 네. 건설사를 어느 때 많이 봤냐면 단 데서도 많이 활동하는 어떤 애널리스트인데 그때 우리 걸핏하면 중동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사진 한번 찍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쵸. 너도 아는 알죠. 근데 이제 내가 들었던 게 그때만 해도 국내 주택에 대한 건 관심도 없어 그 그쵸. 건설 애널이 그렇죠. 야 근데 그쵸. 우리가 그때 결국 중동에 엄청 건설을 저가 수주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다 힘들었죠 몇 그러니까 년간. 건설업 처음 시작해 보시니까 이 수주 산업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렵지 않아? 이게 나도 분명히 시크릿컬이니까 탑다운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야. 탑다운으로 봐도 답이 안 보이고요. 바텀업으로 봐도 답이 안 보여요. 금융업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쵸, 이건 그냥 파이낸싱. 수주를 누가 받았냐에 따라서 완전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어요.
탐방 내가- 가면 막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입찰을 뭐뭐 들어갔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높은 게 뭐뭐야라고 하는데 이거랑 실제 수주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나는 정한영한테 뭘 기대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정말 처음 이제 커버하면서 이 조선업도 이 수주 베이스에서 복잡한데 건설은 더 이게 모든 요건에 다 다르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동이 예상보다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 2005년 사이클을 다 그쵸, 얘기를 그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혀 달라진 것 같아. 중동 애들 자체가. 이게 중동이 이렇게 줄어든 게 네. 여기서 발주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빅베스라든가 이런 것들 네네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일부러 저가 수주를 그냥 지향해서 그런 건지. 두 가지 영향을 다 있는데요. 하나는 중동이 유가가 빠지면서 돈이 없어지면서 발주를 별로 그렇지. 못하기도 네.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약간 몸을 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 영향이 너무 크니까. 모든 우리나라 건설사가 그때 뭐 상관없지 뭐. 옛날 하나그룹도 막 이라크 갔다가 그쵸, 뭐 이제 다들 가가지고 막 일단 옛날식으로 일단 수주 따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입찰할 때 싸게 쓴 거지. 네. 근데 마침 매출 인식 때 이게 수주 산업이라는 게 인식 시점마다 엄청 적자였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원가율이 보통 다 100%가 넘어요. 100%가 넘는다는 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수록 돈을 잃어요. 그럼 왜 하냐는 거죠. 결국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우리가 뭐 유럽 건설사들처럼 유럽 EPC 업체처럼 뭐 엔지니어링해서 피드해서 이런 걸 할 만큼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돈을 더 받아도 이만큼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 트랙 레코드예요.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100%인 거 좋은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나중에 갑자기 원가가 막 올라가면 뭐 한 100%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110% 되면 국내 주택이 안 좋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베스가 나는 거죠. 우리가 착각했던 건 200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수주를 따오니까 그래 지금 이렇게 좀 싸게 해와도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잡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안 한 거야. 우리가 걔네들이 안 하고 그게 정확해. 그렇죠. 이거 너네들 해 그냥 했던 거야. 맞아. 예. 이게 저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나오던 건설 리포트들이 뭐냐면 건설업이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표 대비해서 그쵸. 이거잖아요. 프리미엄 그쵸. 받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막 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에서 이 다음 무대는 이제 선진국을 진출한다. 그쵸. 미국 시장.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 해외 엔지니어 업체들 그쵸. 비교하고 역사 그쵸. 연구하고 그쵸, 많이 그쵸.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한 몇 년 사이에 건설 애널들이 전부 다 부동산 애널화 되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다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해외 쪽이랑 같이 균형 있게 한번 우리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쵸. 우리도 뭐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근데 네. 중동이 참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네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저희한테 진짜 결국 그래서 중동이 중요한데 중동을 보시면 진짜 2009년, 야. 2010년 보시면 중동 비중이 한 70%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중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수주를 받을 때.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중동 수주는 사실 다 플랜트예요. 그러니까 뭐 가스, 원유, 정유, 석유화학 뭐 이런 발전 플랜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해외 수주라고 하면 당연히 중동의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건설사들이 본인들의 트랙 레코드를 기준으로 우리는 뭐 가스에 강점이 있어요. 우리는 석유화학에 강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계열사 물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열사가 다 석유화학 계열사예요. 그래서 사실 건설사별로 큰 차이는 없고요. 이거 수주 받을 때 원가를 얼마나 많이 낮추냐가 사실상 가장 그동안 중요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가 경쟁력은 한국이 진짜 뛰어났다고 하더라고. 인건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서, 부분에서 네. 궁금한 게 네. 이제 저도 그 당시 기억나요.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하고 그리고 내면 계약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잡아놨던 여러 가지 무슨 뭐 비용을 투입하는 뭐 네. 원재를 구입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아마 꼬였었겠죠. 네. 비쌀 때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당시에 저가 수주도 있지만 비용을 또 세게 잡아놨던 것들이 그쵸. 배분되면서 그렇게 생긴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중동은 워낙 저가기 때문에 애당초에 답이 없는 시장인 건가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건설사들이 계획했던 게 꼬인 걸까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핵심은 중동의 발주국들이 똑똑해졌다니까. 똑똑한 거. 70년대에는 그냥 그 석유에서 사막에 있던 애들이 돈 찍으면 돈 나오니까 갖고 비리해가지고 막 맘대로 했는데
얘들이 결국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쵸, 이게 그쵸. 발주가 재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유가가 많이 오르면 그 재정 받아가지고 그 발주 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걔들도 나름 투명해지고 있어. 마음이 가난해졌구나. 갑이. 간단치가 않아. 그렇네요. 그 요즘은 특징이 예전에는 한화 건설사한테 몰았어요. 우리가 됐든 유럽 건설사가 됐든. 근데 요즘은 컨소시엄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뭐 유럽 건설사라, 건설을 잘하는 뭐 한국 건설사라, 뭐 이렇게 여러 개 한 세네 자국에 개. 뭐가 또 하나 들어가지. 그렇죠. 여러 개가 같이 묶여서 사실 요즘은 수주를 받는 전체 총 수주 금액은 크지 않아요. 보통 왜냐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크지 않은데 대신에 저가 수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비용으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정도.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유럽 건설사들이 다시. 잘하고 있어요. 다시 유럽이네. 원래 잘했어. 원래 잘했어.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엔지니어링도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는 돈 경쟁력이 받고 조금 했었던 더. 거고 걔네는. 그렇네. 그렇죠. 그치? 우리가 물을 흐렸다가 우리가 스스로 뺐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중국 지금 중국 지금 맞아. 지금 지금 중국이 중국이었어. 그렇게 하고 태양광 있어요. 산업에서 준 것 같은 내가 거네. 중국 맨날 욕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사실 보면서 낯이 뜨거워. 우리가 했던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아니, 얘들이. 지금 중동에서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엄청 싸게. 망한 거 나올 거니까. 그냥 기본 이런 공사들은 중국이 인건비 막 후려쳐갖고 엄청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을 응원할 수도 없고. 이제 뭐 넘어가자. 네. 이거. 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경제 지금 발전이, 중동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중동은 그냥 오일 베이스로 국가가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재정이 조금 빵빵해지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비석유 산업 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의 경쟁력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경제발전 계획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분들한테 수주를 받아와야 하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중동에서 발주가 급격하게 확 늘진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받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전환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중동에서 발주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주한 게 아니라 발주량이에요. 아까 8페이지에 있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발주량은 유가가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16년을 바탕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6, 17, 18년 거의 비슷한 규모를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동에서 발주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이 받아오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 받아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가 수주에 대한 영향이 아직 많다 보니까 캐펙스가 여전히 그쪽에 투자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외 수주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주택이 너무 잘 되니까 굳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든든해지니까 굳이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의 약간 마인드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그동안 아주 많이 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이야기를 드리면 2019년에 아람코가 250억 달러 발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사우디도 2030년까지 원전을 16개 짓고 이게 8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돼요. 아랍에미리트는 5년 동안 450억 달러. 그러니까 큰 나라들에서 중동의 대형 국가들이 뭐 향후 3에서 5년 동안 발주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거를 다 받아올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 발주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라서 국내 주택이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해외 수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대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어쩌면 간단한 건 아니죠. 지금. 그쵸. 이게 기대하는 정도지 뭐. 그쵸. 시험을 자주 본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과거와 같은 지위를 가질지는.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시험 자주 보면 뭐 성적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계산해 보니까 네. 한 예전에 한창 잘 나가기 전 10년 이럴 때는 뭐 한 25%까지 했다가 이제 그쵸. 10% 미만으로 그쵸, 떨어졌네요. 그쵸. 아유, 네. 그 전 세계 이쪽 중동은 우리가 이거였대. 꽉 잡고 있어. 중동의 무슨 4분의 말이야. 1을 꽉 잡고 지금 있었죠. 그냥 우리가 다 후려놨어. 그냥 우리가 아도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엄청 많은 회사들이 많이 나온 거야. 지금이야 GS건설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와닿지. 중동 항상 그거 손실 반영되기 시작할 때는 실적 시즌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건설 볼 때 PER도 보고 PBR도 보잖아요. PR 차트 볼 수가 없어요. 맞아. 어닝이 깨진 적이 많으니까 뭐 선이 없어요. 선이 막. 없었어요. 선이 내가 없어. 잊질 않는 날이 있어. 세상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플러스 7,000원이거든 마이너스 그쵸, 7,000원 그쵸. 그 정도로 그쵸, 나왔어요. 그쵸. 왜냐면 기업에서 가만히 있다가 손실 인식시켜버려. 맞아. 그러면 그냥 완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 이게 한두 번이지 뭐. 생각에 그랬는데 그때가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건설 담당자들이 막 이제 암 걸릴 것 같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눈을 뜨셔가지고 잘 되신 그때부터 분들이 부동산이 많아요. 좋아지기 시작했죠. 해외는 도저히 못. 차라리 국내가 좋다. 그치.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나 이 이제 부분이 재밌었어. 저희한테 이제 조금 기회로 오는 건 음.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경기가 그렇지만 아시아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수주도 아시아가 조금씩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10페이지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아 비중이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이 줄어서도 있고요. 아시아가 늘어서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2015에서 2018년 평균을 내면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전체 해외 수주의 20%, 싱가포르이 1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아는 조금 특이해요. 플랜트 비중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동은 70%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토목 건축이 높아요. 이유는 저희가 아시아에 가서 신도시 건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아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신도시를 이렇게 많이 지어본 나라가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빨리.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플랜트보다는 인프라 건설이 사실 조금 더 많아요. 서양 애들이 와가지고 저기 그 경부 고속도로 딱 나가다가 보면 옆에 고속도로 옆에 도시들 보잖아. 기절한다는 거야. 아파트가 막. 저거 그냥 만들어주는 거 쇼핑 쫙 만들어주겠다 저거. 그걸 덩키로 계약하는 거거든 전체를. 그쵸.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 신도시를 아예 계약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신도시 짓는 가장 좋은 나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GS가 호치민에 지금 짓고 있고 대우가 하노이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국인이 가서 산다. 거기 되게 돈 많은 외국인들이랑 그 베트남 그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아파트 지어준 거예요? 네, 아파트도 있고요. 저희로 하면 타운하우스 같은 타운하우스. 거. 근데 태국이 남쪽은 덥잖아. 네네네. 방콕은 덥고 네. 그 약간 중간 넘어 이상 가면 이렇게 온화해 날씨가. 거기에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 실버타운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 와서 겨울에는 거기 가서 살아. 근데 거기 한국인 의사 다 와 있고 나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한 분이 뭐 어떨 때 지냈을 때 야 나는 겨울엔 거기가 있고 뭐 여름에는 대관령 우리 강원도 쪽 골프장들 하우스들 있잖아. 거기가 있다 그런데 그냥 속으로 야, 이거 또 세무조사 그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그 얘기 비슷한 걸 지인한테 들었어요. 그분도 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살고 계신데 그쪽에 바다가 많아서 네. 그 바다 뷰 그런 신도시들이 지어지기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 투자를 하실까 말까 막 계속 거기는 약간 한국의 그런 날씨여서 네. 그 타운하우스가 다 한국인이래. 근데 가장 강점이 병원이 있대. 한국인 의사들이 와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발달을 안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주변 지역도 다 같이 디자인을 해요. 건설사가. 그래서 뭐 학교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참고로 약간, 내가 왜 묻냐면 네. 태국의 그런 건설에 태국 방콕들 많이 놀러 가보셨으니까 뭐 지하철도 있고 막 거기 터널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 처음 가서 한 거고 의외로 토목 이런 아파트가 한국에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접은 적 없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까지 안 오세요. 네. 그분들은 네. 네, 그쪽에서 잘 되는 거를 하시기 대한민국이 때문에. 전 세계 그쵸. 최고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이게 베트남이 좋은 게 지금 도시화율이 3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67년, 중국 2000년대. 그리고 또 하나가 베트남이 최근에 되게 핫한 게 2014년에 여기가 공산국가잖아요. 개인들한테 부동산 소유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타운하우스를 원하는 게 그러면 토지 분배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쵸 아파트보다 타운하우스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우리 그 시절에 한국 사람 그 그쵸. 생각을 많이 저희 못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다들 현명하신 막 분들이네. 가서 그러니까 투자해야겠다. 현명하신 분들이. 그리고 사실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하도 부동산 하니까 주위에 술자리 주제는 부동산이 되니까 그렇죠. 말을 하다 항상 보면 그래요. 해외 쪽 계신 분들은 그 타운하우스가 맞는 말인 게 네네네. 한국의 아파트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쵸. 왜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근데 평당 1억이 하도 기사 나오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타운하우스 같은 데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토지 나누는 게 많아지니까. 음. 그리고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도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베트남 부동산은 엄청 핫해요. 그래서 GS랑 대우가 가서 하는 게 올해 내년부터 수익이 인식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해외 수주가 인식되기 시작하는 장점이 있죠. 정할 연구한테 네. 저도 이제 계저씨들 했던 말을 들어보면 한류가 뭘까? 그러니까 문화의 전파라는 거 본다면 주거 양식이 우리 양식에 되게 특이한 게 있어. 우리가 온돌 방식 있잖아. 네. 그러고부터 우리만의 아파트 단지의 특징들이 있대. 그래서 의외로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식 그걸 되게 선호한다고. 그쵸. 그리고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대단히 단지가 있고 막 단지 안에 수영장 있고 그래요. 맞아. 그런 게 갈수록 그 집단화 시키고 막 그런 것들 한국식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한국의 업자가 가서 그 GS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대.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진짜 한국 아파트 주거 문화의 DNA를 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근데 이게 아시아에선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설사들이 아시아 가서 이런 거를 조금 점점 수주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즈벡에서 송전병 공사를 한다. 하나한테 몰아주고 뭐 이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중동 가면 조금 이렇게 막 경쟁력이 엄청 높은 국가의 건설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이런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맞네. 이쪽의 그러니까. 비중이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종목 얘기 넘어가실 네. 거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우리 2부에서 종목 얘기.